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미스테리 작가로서 영국에 로왈드 달이 있다면 미국엔 스탠리 앨런이 있죠. 오늘 소개 작품은 1954년에 발표와 더불어 미스테리 작가협회의 최우수 단편 에드거상 수상작인 스탠리 앨런의 하우스 파티입니다. 심리적 서스펜스의 거장 스탠리 앨런이 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충격은 피나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하우스 파티 스탠리 앨런. 정신이 드나 보네.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돌처럼 차가운 암흑의 공간을 향해 양손을 벌리고 몸 전체가 거꾸로 기운 모양새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충격의 순간에 대비해 몸을 꽉 잡고 웅크릴 수만 있다면 그리 크게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그는 구덩이로 떨어져 내리는 한 덩어리의 공포심에 불과했다. 그의 무기력한 신체가 하강하는 동안 정신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두려워하며 한껏 움츠러들었다. 좋아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구덩이 바닥에서 차분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아주 좋아요. 그는 눈을 떴다. 위쪽에서 갑작스레 쏟아진 빛이 고통스럽게 번득여 눈이 부셨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우윳빛 안개 같은 것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얼굴들을 보았다. 얼굴들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 밑에 받친 쿠션의 감촉 덕에 자신이 익숙한 소파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윳빛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혼란스러움도 서서히 사라졌다. 그가 있는 곳은 나에게 오래된 저택 안, 예전과 똑같은 거실이었다. 벽에 걸린 위트릴로의 작품도 예전과 똑같았다. 머리 위에선 예전에 본 샹들리에가 반짝거렸다. 모든 게 똑같아. 그가 비통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주위에 보이는 얼굴마저도 똑같았다. 눈물로 눈을 반짝이며 해나가 그의 손을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을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과도하게 모성 본능이 발달한 해나가 그러한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남편뿐이었다. 시가를 씹으며 우려 섞인 표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에이블 로스였다. 이런 순간에도 지린내 나는 시가를 씹고 있다니. 5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적인 극을 올린 에이블은 자신의 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벤 세이어와 해리엇, 시골뜨기의 전형적인 본보기인 사람들, 그리고 제이크 홀, 토미 맥가웬,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진저리가 날 정도였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 땅딸막한 남자가 친절한 표정을 짓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훌쩍 벗겨진 머리에 반들거리는 피부 둘레를 반삭의 흰머리가 덮고 있었다.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두피를 손가락으로 쓸더니 마일즈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마일즈가 대답했다. 그는 해나에게서 손을 빼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몸을 반쯤 세웠을 때 뜨겁게 달군 바늘이 갈빗대 사이를 뚫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느껴져 순간 얼어붙었다. 해나가 숨을 훅 들이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남자의 땅딸막한 손가락이 예의 고통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고통이 흐물흐물
녹아 사라졌다. 낯선이가 말했다. 이제 괜찮죠?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일스는 다리를 돌려 소파 위에 똑바로 앉아서 숨을 반복해서 깊이 들이쉬었다. 심정이 문제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쳐서. 아니,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압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 진실로 만들 마법의 표현을 덧붙였다. 저는 마스라고 합니다. 빅터 마스. 의사입니다. 기적 같았어요, 여보. 해나가 숨가쁘게 말했다. 밖에서 당신을 발견해서 이리로 데리고 오신 분이 마스 선생이에요. 진짜 천사 같았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마일스는 그녀를 보았다. 그곳에 서서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보았다. 그가 대답을 요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였죠? 심장마비? 뇌졸중? 기억상실? 제 길, 난 어린애가 아니에요. 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블 로스가 입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시가를 굴렸다. 저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죠, 의사선생. 누가 뭐래도 15분이나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겠죠. 혈압을 잰다든가 하는 식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일스는 에이블 로스를 위해 예비한 것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졌다. 안심하는 게 우리인가, 에이블? 우리가 극장 공연을 16주분이나 선판매하고 매일 밤 입석 외에 매진 팻말을 붙인 거니까? 내가 일주일에 8번씩 삽질을 계속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금광을 계속 파낼 수 있을 테니까? 에이블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러지 말게, 마일스. 자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뭐? 마일스가 되물었다. 벤 세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젓고는 느릿느릿 말했다. 마일스,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요. 이해하려고 조금만 했으면. 잠깐만요. 마스 닥터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의사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썼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임상의가 아닙니다. 제 관심사는 말하자면 정신병리학 연구에 있는 편이죠. 자격은 있으니 제가 마일스 씨를 검진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일스 씨를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일스 씨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마스 선생이 정직한 사람이란 건 확실하죠. 마일스가 무릎을 조심스레 구부리며 일어서자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다. 마일스가 말했다. 선생, 괜찮으시다면 조금 쉬다 가세요. 저쪽에 뷔페 같은 것도 있고 음식 맛은 몰라도 주류는 진짜 괜찮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씩 웃는 의사의 모습이 마치 통통한 장난꾸러기 소년 같았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즉시 뷔페로 향하는 의사의 뒤를 에이블이 따랐다. 그는 의사가 뷔페에 다다르기도 전에 시가가 의사의 귀를 건드릴 정도로 바싹 따라붙어 있었다. 에이블은 심리 분석가의 소파에서 일주일에 3시간을 보냈고 파크 애베뉴에서 영업 중인 먹성 좋고 듬직한 체구의 세련된 정신과 의사에게 끔찍하지만 그다지 대수롭지는 않은 증상을 읊어대면서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었다. 불쌍한 마스 선생. 지금은 모르고 있겠지만 고생 좀 하겠어. 마일스는 연민을 느꼈다. 소파 주위에 몰려있던 다른 이들도 후루루 흩어지고 해나만 남았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진짜 괜찮아요? 몸이 안 좋으면 나한텐 말해도 되는 거 알죠?
안 좋긴 했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붙들고 가까이 당길 때마다 거미줄에 올가미가 덮치는 듯해서 그는 격하게 싸워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해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기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이와 함께라면 아침에 같이 깨서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끝없이 반복되는 유부남의 일과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1년 후 사랑스러움은 식상해졌고 애정은 진저리가 났으며 매일의 일과는 집채만큼 무거운 짐이 되었다. 15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무슨 소리를 짓거린 게 아닐까? 혹여 릴리에 대한 실마리를 줄 말을 한 건 아닐까 궁금했다.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해나가 앞으로 닥칠 충격에 대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충격의 강도는 상당히 셀 것이고 그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장면은 아닐 것이다. 마일스는 해나의 손을 살짝 뿌리쳤다. 아무 문제 없어. 그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덧붙였다. 내가 조금이라도 평화와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일주일에 단 하루인데 하필 그 하루를 빌려 당신이 파티를 여는 일만 안 하면 말이야. 해나가 불안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요? 내가 파티와 무슨 상관인가요? 당연히 상관이 있지. 흠잡을 데 없는 안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 저 사람들은 당신 친구들이에요. 아내가 말했다. 지금쯤이면 당신도 알 법한데 저들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한테 확실하게 밝힌 게 100번은 넘을걸? 저자들을 혐오하고 개인적으로도 집단으로도 싫어한다고 했잖아. 저 사람들은 누구의 친구도 아니야. 저 사람들을 안 봐도 되는 날이 일주일에 단 하루인데 왜 하필 그날 내가 저들을 먹여주고 접대해야 하는 거야?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해나가 말했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집을 산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거미줄이 다시 조여들고 있었다. 됐어. 그가 말했다. 아, 됐다고. 어쨌든 상관없었다. 그가 사라진 뒤라면 아내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매일 밤 파티를 벌이건 말건 알 바 아니다. 이 지겨운 집에 불을 지른다 해도 알 바 아니다. 매주 토요일에서 월요일 공연 사이의 시간을 시골 신사처럼 이곳에 박혀 지내는 삶은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릴리가 말했듯 나무를 보고 있으면 센트럴파크에 가면 된다. 그녀가 보고 싶은 나무들은 다 그곳에 있다고 했다. 곧 짐을 싸 여기를 떠난다는 생각에 아내와의 논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밥과 리즈 그레고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라디오에 함께 출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양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일스는 어깨로 그들 옆을 비집고 들어가 뷔페 테이블로 향했다. 벤 세이어는 제이크 홀에게 지금 쓰고 있는 연극의 마지막 장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에이블은 마스 선생에게 심신적 요인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마스 선생은 한 손에는 긴 유리잔을 다른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다.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박사가 말했다. 마일스는 잔에 술을 따르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귀를 닫으려고 했다. 잠시 후 그는 불쾌한 눈빛으로 자기 잔을 쳐다보았다. 술이 깊이 빠진 듯 온수처럼 밍밍해서 혀에 와닿는 맛이 썩 좋지 않았다. 돌아가며 저택을 청소하는 동네 일꾼 중 한 명이
주류 보관함 열쇠를 발견하고 술 한 병을 거의 비운 후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운 게 분명했다. 바보 자식 같으니 몰래 술을 마실 거라면 그냥 마시고 말지. 왜 이런 식으로 남은 술까지 망치는 거지? 에이블이 그의 갈빗대를 쿡 찌르더니 말했다. 내가 지금 선생께 말씀드리는 중이었네. 저녁에 시간을 내신다면 특별석을 내드리겠다고 말이야. 매복에서 연기하는 마일즈 오원을 보지 못했다면 이 시대의 위대한 연기를 아직 보지 못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지. 내 말이 어떤가, 마일스? 마일스는 밀봉 상태를 확인한 술병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에이블을 쳐다본 후 조심스레 병을 내려놓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 에이블. 그나저나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이 딱 좋겠군. 무슨 얘긴데? 에이블이 유쾌한 어조로 말했지만 눈에는 우려의 빛이 깃들였고 얼굴에는 불길한 예감의 기색이 어렸다. 정말 은밀히 할 이야기야, 에이블. 마일스는 호기심을 빛내며 서 있는 마스 선생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희끼리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물론입니다. 의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마일스를 향해 자기 잔을 열광적으로 흔들어 보였다. 마일즈 씨, 주류에 대한 당신 말은 옳았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다행이군요. 이쪽에서 얘기하지, 에이블. 에이블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향하는 마일즈의 뒤를 따랐다. 마일즈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등을 켰다. 실내의 차가운 습기가 몸속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장작과 불쏘시개가 놓인 난로 안에 성냥을 그어 가져다 대자 이윽고 장작이 탁탁 쪼개지며 불이 붙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을 깊이 들이마시다 깜짝 놀라 담배를 보았다. 담배 또한 맛이 날아간 듯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리둥절하여 입술을 혀로 핥아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담배를 빨았다가 난로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처음엔 술이더니 이젠 담배까지. 마스 선생이 프로이트의 콤플렉스 이론에는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환자의 신체를 돌보는 진짜 의사가 필요했다. 월요일이 되면 바로 그런 의사를 찾아 이 사소한 듯 보이는 문제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무언가를 맛보는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다니 꺼림칙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꺼림칙한 기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에이블은 창가에 서 있었다. 여기 와서 안개 좀 보게나. 내가 연극 멋쟁이를 런던에 올렸을 때 거기서 안개의 진수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안개에 비하니 아무것도 아니었군 그래. 너무 짙어서 삽으로 떠낼 수도 있을 듯해. 창밖을 진하게 메운 안개는 느릿느릿 물결치며 습한 기운을 증기의 실처럼 유리창으로 보내고 있었다. 실이 달라붙은 곳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혔다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1년에 두어 번은 저 정도로 짙어지지. 마일스가 초조한 어조로 말했다. 날씨에 대해서 말하자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에이블. 에이블이 마지못해 창가에서 몸을 돌리고 안락 의자에 자리 잡았다.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래, 마일스. 자네를 괴롭히는 게 뭔가? 연극, 매복. 마일스가 대답했다. 매복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에이블이 피곤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네. 그럼 특별히 어떤 점이 그런가? 극장에 붙은 자네 이름이 불만인가?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 홍보가 문제야? 이름하고 시간만 돼. TV든 라디오든 자네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개막일 밤 내가 한 말 기억나나, 마일스? 원하는 걸 말만 하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지? 그렇게 해주겠네. 마일스는 자신이 이 순간을 즐기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평소에 그라면 진정 혐오했을 순간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재미있군.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군. 자네가 그 훌륭한 연설에서 언급을 했다면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 리 없을 텐데, 그렇지? 에이블이 의자에 몸을 푹 묻고 깊이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그래, 돈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 자네에겐 내가 이전에 고용했던 가장 대단한 스타의 출연료 2배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네, 마일스. 그래, 불만이 정확히 뭔가? 솔직히 말하면 불만은 없어. 마일스가 대꾸했다. 없다고? 전혀 없어. 에이블이 다그쳤다. 무슨 말이야?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마일스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에이블. 나는 나가려고 하네. 연극을 그만두겠다고. 마일스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에이블을 전에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고, 따라서 이어질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 얼굴이 가면처럼 무표정해지고 손이 성냥을 찾아내 엄지를 퉁겨 시가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시가를 공들여 깊이 빤 후 산뜻한 몸짓으로 성냥을 방 건너편으로 튕긴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 성냥을 격하게 부러뜨리고 천천히 굴렸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마일스, 이 귀여운 친구야. 농담이 너무 심하지 않나? 나는 나갈 거야, 에이블. 오늘 밤이 내가 출연하는 마지막 공연이었네. 자네는 내일 하루에 여유가 있어. 월요일 공연을 위해서 다른 배우를 섭외할 시간이 충분해. 다른 배우라니? 자네 제이 웰커를 대기시켜놨잖아, 맞지? 5개월 동안 대타로 대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다리라도 부러지길 매일 밤 기도하고 있었을 거야. 제이 웰커로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자네도 알잖아, 마일스. 자네 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에이블이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큰 극을 그렇게 간단히 그만둬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되어도 안중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야? 마일스는 심장이 무겁게 쿵쿵거리고 목구멍이 뻑뻑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잠깐, 에이블. 험한 소리는 잠깐 기다려봐.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벌써 한 가지가 있군. 이런저런 말을 다 하면서도 왜 떠나느냐고는 묻지를 않는군.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일 수도 있잖아. 자네는 연극을 계속 올리는 게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았는가? 어떤 쪽? 자네 몸 상태가 괜찮다고 의사가 말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대체 내가 뭘 해야 하나? 미국 의학협회로부터 진술서라도 받아와야 하나? 자네는 내가 그저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몸을 뺀다고 생각하나? 선수들끼리 왜 이러나, 마일스? 자네는 5년 전에 베로한테 이 짓을 했고 다음엔 골드슈밋이었지. 작년에는 하위 프리먼한테 그랬어. 그렇게 자네를 매복에 넣을 기회를 잡았으니까 잘 알아. 나는 그 사람들이 자네를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지. 자네가 연극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들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겠네. 내가 완전 봉이었어. 자네가 잘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에 귀를 팔랑거릴 거고 그럼 끝이라고 그러더군. 팔랑귀라고 말이야, 마일스. 전박하고 무식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나 변덕이나 같은 말 아닌가?
에이블이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이네, 마일스. 나는 도박을 안 한다는 걸세. 자네가 무명 시절부터 수많은 계약을 맺었겠지만 내가 요구한 것 같은 전속 출연 해지 불가 조항을 넣은 계약서는 처음일 거야. 계약서를 무시하고 나가겠다고 이 친구야. 다시 생각하게. 마일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겠어. 괜찮겠나? 칼자루는 자네가 쥐고 있지 않나? 말해봐. 자네, 나한테 생각을 다시 하라고 했지?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일주일에 공연을 8번이나 해야 한다는 거야. 일주일에 8번이나 같은 대사를 읽고 같은 동선을 걷고 같은 표정을 지어. 그 짓거리를 내가 5달이나 해왔다는 건 자네가 이제껏 누린 중 가장 큰 행운이야. 그렇지? 자네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5개월이 아니라 5년이라도 공연을 해야 할 거야. 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한다는 게 이제 나에겐 악몽이 되어가고 있지만 자네는 그런 기분 따위 모르겠지. 자넨 반복되는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야. 공연이 개막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지루해진다고. 감옥에 갇힌 채 열쇠를 빼앗긴 기분이란 말이네.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된 죄수에게 자네는 뭐라 하겠는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그걸 즐기라고 하겠나? 감옥이라고? 자네가 갇혔다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오른쪽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 이 나라엔 우글우글해. 에이블이 고함쳤다. 이봐, 에이블. 마일스가 열렬한 기세로 몸을 축 내밀었다. 극이 개막되기 전 주방이 나오는 장면을 연습할 때 기억하나? 우리가 그날 밤에 그 장면만도 10번, 15번, 20번 계속 반복했던 거 기억해?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나? 마치 지옥 한가운데 떨어져 같은 장면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면서 영겁의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지옥이야, 에이블. 얼핏 포근한 것 같지만 실은 안에 갇혀서 같은 일을 하고 또 해야 하고 그래서 미치겠는데 사람들은 미치지도 못하게 해. 내가 미치면 흥을 깨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렇다면 내가 연극 내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가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내 안전 금고 안에 전속 출연 해지 불가 조항이 새겨진 깜찍한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게 문제야. 한 장면을 몇 번 연습하는 게 지옥 같아? 배우 조합의 공격을 한번 받아봐. 생각이 바뀔 테니까. 그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자네와는 약간 다른 관점이거든.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에이블. 겁주려는 것이라고? 웃기지 마. 나는 자네한테 소송을 걸어서 끝까지 갈 거야. 이길 거라고. 나 지금 아주 심각해, 마일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을 하기에 너무 아픈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건 힘들지 않겠어? 에이블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식으로 대응할 거라 예상했네. 나는 조롱거리가 되겠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해가 되는군. 자네가 정문 앞에서 잠깐 기절한 깜짝쇼 말이야. 의사도 마침 근처에 있었고 자네가 아픈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말해줄 목격자도 20명이나 돼. 인정할 수밖에 없군, 마일스. 자네 아주 못 부리는 술수가 없어. 하지만 자네 뜻대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활한 술수와 돌팔이 의사로는 부족해. 마일스는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꾹 내리눌렀다. 자네는 그걸 술수라고 생각하는 술수? 뭐가요? 그의 뒤에서 해리엇 세이어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울렸다. 고개를 돌리니 해리엇과 벤이 문가에 서서 상쾌한 표정으로 호기심을 내보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연인이면서 그렇게 다르기도 힘들 정도로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해리엇보다 키가 훨씬 큰 벤은 병자처럼 수척한 인상에 빼빼 말랐으며 해리엇은 소녀 같은 인상을 주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촌스러울 정도로 열렬히 호감을 내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손톱이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마일스의 신경에 몹시 거슬렸다. 엄청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 해리엇이 덧붙였다. 우리 때문에 멈추지는 마세요. 에이블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일스를 가리켰다. 자네들도 이 말을 들으면 재미없어질걸? 그가 말을 이었다. 대사 한 줄로 간단히 말해주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분께서 연극 매복을 그만두시겠답니다. 이 친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해보면 어때요? 그를 바라보는 벤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서히 떠올랐다. 이런 벤의 반응에 놀란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복 같은 연극을 위해서 그럴듯한 대사를 몇 마디나 끼워 넣는 사람이 어찌 이리 반응이 느릴 수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일스의 계약은 연극을 계속 상연하는 한 해지가 안 돼요. 그 말이 맞아. 에이블이 조롱조로 말했다. 아프시대요. 넘어져서 발작을 하셨대요. 자네도 봤잖아. 그렇지? 해리엇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난 그렇게는 생각... 당신 말이 맞아. 에이블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마일스가 쇼를 한 거야.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자기를 칭찬하는 기사가 많이 나는 것도 싫고 질려서 극을 내려버릴 작정이야. 바로 그거야. 극을 그냥 딱 접어버리는 거지. 마일스는 에이블이 앉은 의자의 팔걸이를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적당히 좀 해도. 자네가 상황을 아주 깨끗하게 설명했으니 하나 물어보지. 연극 매복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연극이라면 배우 한 사람이 막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봐,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게 자네의 초라한 연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적 없어? 사람들은 극 중에 나를 보러 오는 거야. 자네가 내게 어쩌고 저쩌고라는 극본을 주고 연기를 하게 했어도 사람들은 보러 올 거야. 원맨쇼라고, 원맨쇼. 그런데 자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원맨쇼를 계속하라는 건가? 그 원맨쇼의 주역이 하기 싫다는데. 해리엇이 소리쳤다. 매복은 좋은 극이에요. 당신이 출연한 연극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극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마일스도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극이면 다른 배우를 쓰라고. 더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벤이 호소하는 듯 양 손바닥을 펴 앞으로 내밀었다. 자, 마일스. 당신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서 다른 배우는 절대 그 역을 맡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나처럼 생각해봐요, 마일스. 나는 15년 동안 극본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제대로 흥행을 한... 마일스가 그에게 천천히 걸어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릿광대 자식. 당신에겐 자존감이란 게 없어? 그 질문에 답이 나올세라 마일스는 후다닥 서재를 나가 문을 꽝 닫았다. 여럿의 작은 그룹으로 나뉜 사람들이 실내에 흩어져 서성거리고 있었다. 목소리들이 귀가 멀듯 높아졌다 낮아졌고 바닥과 천장 중간에는 파란색 연기의 안개가 투명한 담요처럼 걸려 있었다. 누가 피아노 위에 술을 쏟는 모습이 보였다. 쏟아진 액체가 마호가니 피아노의 옆면을 따라 반짝거리며 줄줄 흘러내려 카페트에 얼룩을 남겼다. 토미 맥가윈과 그의 현재 여자친구인 노마인지 엘마인지 하는 지나치게 농익은 금발 여인이 바닥에 앉아 음반 더미를 뒤적여 몇 장은 위험할 정도로 높이 쌓고 나머지는 조심성 없이 옆으로 휙휙 밀어보내고 있었다. 뷔페 테이블은 태풍이 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몇 장의 빈 접시와 부서진 빵 조각이 남은 정부였다. 음식이 사라진 정도를 봐선 엄청나게 성공한 파티 같다고 마일스는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신뢰의 감도는 열기와 흥분의 감각도 그가 서재에서 묻히고 나온 냉기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양손을 열심히 비벼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기에 살짝이지만 덜썩 겁이 났다. 그의 몸에 실제로 이상이 있는 것이라면 릴리는 간호인으로서 역할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여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다. 입장을 바꿔 그가 병약한 엘리자베스 베럿을 돌보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릴리를 위해서도 이 세상 누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의사를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실제로 이상이 있다면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고 싶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스 선생이었다. 가까이에서 양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 생각에 잠긴 듯한 시선을 마일스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자기가 뭐라고 현미경으로 곤충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굽어보듯 관찰하고 있군. 마일스는 화가 났다. 아니요. 마일스가 쏘아 붙였다가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사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알아요. 선생이 괜찮다고 한 건 알지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물론 신체적으로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모든 게 내 머릿속 상상이라는 등 그런 허튼 소리를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마일스 씨에게 어떤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건 마일스 씨죠?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선생이 자기 의견을 그리 확신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검진도 엑스레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생은 그냥 딱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대체 무슨 꿍꿍이냐고요? 어쨌든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내가 선생의 손에 몸을 맡기고 그럴싸하고 값비싼 심리 분석을 오래 받는다면 잠깐만요, 마일스 씨. 마스가 차갑게 말을 막았다. 마일스 씨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명백하니 이번엔 예의 없이 끔찍하게 구시는 걸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을 바로 잡아야겠군요. 저는 심리 분석 진료를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치유사도 아닙니다. 제가 다루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대체로 치료의 단계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가지는 관심은 말이죠. 이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학문적인 관심입니다. 이런 제가 희생자를 찾는 사기꾼으로 간주되는 것은 마일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선생,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파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따위 파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제게 같은 짓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선생에게 화풀이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는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빛나는 두피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마일스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하실까봐 꺼려지네요. 마일스가 웃었다. 제가 먼저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서재 쪽으로 손짓을 했다. 마일스 씨, 사실 저는 저 안에서 오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엿듣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두 분의 논의가 약간은 뭐라 해야 할까?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 밖에 있었지만 듣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일스가 친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마일스 씨의 상태에 대한 실마리는 두 분이 나눈 대화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마일스 씨는 도망치고 있어요. 당신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일스는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말하는 것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선생이 쓰는 언어로는 표현이 달라집니까? 다른 표현이 있지요. 나라면 그것을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일스 씨의 배우로서의 삶과 사적인 삶은 펼쳐진 책처럼 세상에 열려 있죠. 제가 마일스 씨에 대해 알게 된 점에 기초하여 유추해 보니 마일스 씨는 이런저런 책임에서 도망치며 살아왔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마일스 씨. 아무리 멀리,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결국 항상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게 이상하지 않던가요? 마일스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제 문제들입니다. 마일스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연극에서 맡은 역할을 갑자기 그만두면 극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엔 그 사람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관계로 이동할 뿐이지만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들 또한 움직이죠. 그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식상한 비유를 사용해서 미안합니다만 바다에 자갈을 던질 때는 멀리 떨어진 해변까지 물결이 밀려가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법이랍니다. 마일즈 씨가 반복되는 일상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상황에 갇힌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책임이란 말을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이 제시하는 치료법은 뭡니까? 마일스가 다그쳤다. 나만의 은밀한 소지옥에 갇힌 채 지내라는 건가요?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지도 모르니까요? 빠져나간다고요? 정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배우셔야 할 게 참 많군요, 선생. 저를 관찰하고 배우세요. 마일즈 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요? 아, 순수하게 학문적인 견지에서요. 한 남자가 자기의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는 건 아주 재미있기도 하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은밀한 소지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도망치려 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내내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마일스가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가 힘없이 옆구리께로 내렸다. 그리고는 조롱조롱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은 제가 옛날식으로 유황불이 타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더 대단하고 끔찍한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의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물론 마일즈 씨는 믿지 않으시겠죠. 맞아요. 믿지 않습니다. 고백 하나 하지요, 마일스 씨.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통통한 장난꾸러기 소년의 얼굴이 호련히 떠올랐다. 믿지 않으실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느낀 겁니다. 학문적인 견지에서 말이죠. 물론입니다. 마일스가 웃었다. 재밌는 분이군요, 선생. 더 자주 뵙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안 되겠네요. 마일즈 씨의 눈길을 끌려고 노력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저기 문 옆에요. 마일스는 박사가 뻗은 손가락을 따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을 느꼈다. 그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기도하며 방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난 복도에서 걸어 들어오는 여자를 막았다. 여자를 문으로 밀어붙인 후 양 어깨를 잡고는 화를 내며 날카롭게 흔들었다. 미쳤어? 이런 식으로 여기 오다니. 제정신이야? 그가 다그쳤다. 여자는 어깨를 비틀며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손가락 끝으로 세심하게 코트깃을 톡톡 털었다. 마일스의 한 달 수입을 앗아간 코트였다. 다정하기도 해라. 당신은 집에 온 손님을 이런 식으로 반기나 봐?
복도가 제법 어두웠는데도 여자는 눈에 확 띌 정도였다. 치자꽃처럼 창백한 낯빛에 대비되는 부르퉁 튀어나온 입술하며 높이 솟은 광대뼈하며 위로 치켜뜬 눈이 그에게 불꽃을 쏘아대고 있었다. 마일스는 움츠러들었다.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제기랄, 저쪽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입이 싼 사람들이 20명도 넘게 있단 말이야. 릴리, 온 세상에 우리에 대해 알리고 싶으면 아예 방송에 찌르지 그래. 그가 이미 자신에게 졌다는 것을 여자는 알았다. 자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별로야. 아주 별로야. 마치 내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거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릴리, 머리 좀 써. 응? 신중함이란 표현 들어보지 못했어?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표현도 있지. 자기, 확실히 해두고 싶은데 지난 2달 동안 자기가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일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거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나는 이미 에이블한테 연극을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해나한테도 말할 작정이었어. 하지만 오늘 파티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내일 해나와 둘이 남으면 아, 그 내일이 오려면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몰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걸? 그게 무슨 뜻이야? 여자는 핸드백을 뒤지더니 봉투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것처럼 그의 코앞에서 봉투를 앞뒤로 흔들어댔다. 이런 뜻이지, 마일스. 요 깜찍한 2장의 티켓을 봐. 내일 해외로 떠나는 선박 예매권이야. 자기 생각만큼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 내일이라고? 여행사에선 한 달 안에 떠나는 티켓은 구할 길이 없다고 했잖아. 취소된 표가 나올 걸 예상 못한 거지. 표가 나오자마자 잡아서 여기로 온 건데 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길에 깔린 지독한 안개만 아니었더라도 훨씬 빨리 도착했을 텐데. 밖에 차를 세워놨어, 마일스. 손에 잡히는 짐만 싸. 나머진 필요한 건 배에서 사요. 마일스, 자기야, 나랑 지금 같이 갈 거지? 난 자기가 가건 말건 내일 배를 타긴 할 거야. 그런다고 욕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이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니까. 갑작스러운 혼란에 머리가 지끈거린 그는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다. 해나의 거미줄에서 탈출하고 싶었을 따름인데 또 다른 장애가 벌써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박사는 그가 도망치는 중이라고 그랬다. 항상 도망만 치고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고 했다. 덮쳐오는 피곤함에 사지부터 온몸이 다 무거워졌다. 도망치다 그렇게 된 거야. 자업자득이지. 릴리가 입을 열었다. 자, 마음을 정해요, 자기. 그가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차는 어디에 뒀어? 길 바로 건너편에.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기다리기만 하고 경적을 울린다거나 하는 짓은 하지 말아줘. 10분 후에 갈게. 최대 15분. 어차피 내 물건은 대부분 시내에 있어. 항구로 가는 도중에 챙기면 될 거야. 그가 문을 열고 그녀를 살짝 밀었다. 잘 살피면서 조심해서 차로 와야 해. 지금 바깥은 굉장해. 이런 날씨는 처음이야. 잘 찾을 수 있어. 당신은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돼. 그는 문을 닫고 목구멍으로 치솟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으며 문에 기댔다. 옆방에서 시끄러운 목소리들과 째지는 듯한 멍청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볼륨을 한껏 높인 전축은 소음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그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를 혼자 두지도 않았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 또한 막으려 드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로 들어갔다. 트렁크를 끄집어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잡아 가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셔츠와 양말, 서랍장에 있던 보석 상자가 들어갔다.
물건을 더 넣기 위하여 온몸으로 가방을 눌러 여유 공간을 만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일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에 떠올라 있을 게 뻔한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감당하기 버거울 터였다. 해나, 난 집을 나갈 거야. 그 여자랑요? 아내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희미해 잘 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빤히 쳐다보는 아내의 두 눈이 하얀 피부와 대비되며 아주 커다랗게 보였다. 그녀의 손이 가슴께에 늘어진 장신구를 만지작거렸다. 결혼하기 일주일 전 그가 5번가에 가서 사준 웃는 얼굴의 가면 모양을 한 은재 장식이었다. 그녀가 궁금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복도에서 여자랑 있는 걸 봤어요. 엿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마일스. 난 그저 마스 선생님에게 당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만해! 마일스가 고함쳤다. 대체 무슨 변명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인 거 맞죠? 맞죠? 그래, 그 여자가 맞아. 당신은 그 여자랑 떠나고 싶은 거고요? 그는 두 손을 트렁크의 뚜껑 위에 얹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두 손에 무게를 실었다. 마침내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됐어. 안 돼요. 그녀가 열기를 띠고 갑작스럽게 소리질렀다. 당신은 정말로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나만큼 잘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그가 트렁크 뚜껑을 내리 눌렀다. 딸깍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잠금쇠가 걸렸다. 해나, 여기 왜 올라온 거야? 내가 설명을 하는 편지를 남겼을 텐. 설명을 한다고요? 그땐 늦었겠죠.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을 테고요. 마일스, 내 말을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다가와 양팔을 꽉 잡았다. 아내의 손가락이 팔에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나 좀 봐요, 마일스.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이 떠나면 이 세상은 텅 비어버려요. 그렇게 되게 두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죽어버리겠어요. 끔찍했다. 거미줄이 세기에 조여들어 힘이 쭉 빠졌다. 몸을 빼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짐승 같은 힘을 발휘하여 몸을 뺐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뒤로 넘어지며 서랍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내가 갑자기 서랍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그를 향해 되돌아섰을 때 그는 자신에게 겨눠진 권총을 보았다. 아내의 손에서 총은 차갑고 잔혹한 파란 빛으로 빛났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또한 권총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얼마나 기괴한 상황인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분노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며 그를 채웠다. 총 내려놔. 싫어요. 아내의 대답은 들릴락 말락했다.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놓을 테야. 그가 앞으로 한 발짝을 내딛자 그녀는 움츠러들며 서랍장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총구는 여전히 그를 향한 상태였다. 아내는 상대에게 속아 장난감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이처럼 보였다. 그는 우뚝 멈춰서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무관심을 연기했다. 바보짓을 하는군, 해나. 연기를 하려면 무대에서 해야지. 그럼 돈을 벌잖아. 집에서 자기들끼리 쇼를 하는 건 낭비야. 그녀의 머리가 좌우로 천천히 정처 없이 흔들렸다. 내가 총을 쏠 거라고 믿지 않죠, 마일스? 그래, 안 믿어.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총탄의 충격이 어깨뼈 사이로 치고드는 것을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트렁크를 들고 문으로 걸어갔다.
잘 있어, 해나. 그가 말했다.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무릎에 힘이 빠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역이었다. 계단을 다 내려가 트렁크를 쥔 손을 바꾸기 위해 잠시 멈춘 그의 눈에 마스 선생이 보였다. 한 손으로 모자를 들고 코트를 팔에 걸친 채 서 있었다. 어, 마일즈 씨도 파티를 떠나시는 겁니까? 의사가 무슨 일이냐는 듯 말했다. 파티요? 마일스가 반문하다가 짧고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냈다.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파티가 아니라 악몽을 떠나는 겁니다, 선생. 손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정말 별로지만 선생은 절 이해하실 수 있죠? 지난 1시간은 점점 심해지는 악몽 같았고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떠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선생. 저를 탓하지는 말아주세요. 알아요, 알아. 잘 이해합니다.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댁에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멀리 가지 않거든요. 정말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현관 밖으로 나섰다. 차고 축축한 안개가 밀려와 마일스는 코트깃을 세웠다. 날씨 한번 고약하군요. 끔찍해요. 마일스의 말에 의사가 동의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흘끔 보더니 눈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바다 코끼리처럼 계단을 쿵쿵 내려가 보도로 향했다. 또 만나게 될 거요, 마일스 씨. 의사가 선언하듯 말했다. 마일스는 의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는 주위에 들어찬 숨막히는 습기를 피해 목깃에 코를 묻고 트렁크를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가 맨 아래 계단을 디뎠을 때 현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련한 위험의 속삭임이 경고처럼 뼛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뒤로 돌아섰다. 예상했던 대로 현관 문가에 해나가 서 있었다. 여전히 총을 쥔 채였지만 침실에서와는 다르게 두 손으로 총을 꽉 잡고 있었다. 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 기세가 생생하고 압도적이었다. 난 노력했어요, 마일스.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안 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안 돼! 폭발음이 으르렁대며 귓전을 때렸다. 불꽃이 그를 향해 튀어나왔다. 가슴을 부수는 듯한 충격이 느껴지더니 곧 온 세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몸을 숙이고 그를 내려다보는 마스 박사의 모습만이 사라지지 않고 날카롭게 선명하게 남았다. 박사의 얼굴에 떠오른 그에겐 전혀 관심 없이 잔인한 표정이 묘하게 악마 같았다. 그 순간 마일스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 순간을 전에도 겪었던 것이다. 지난 1시간의 일을 이미 1000번은 겪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겪으며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막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곧 무대가 다시 한번 오늘 밤의 하우스 파티를 위해 채워지고 막이 오를 것이다. 그가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그가 이 순간 현실을 깨달았다는 점. 눈앞에 펼쳐진 파멸의 무한궤도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곧 어둠이 덮치며 그의 이런 깨달음을 씻어가 버렸다. 다음 이 시간까지. 정신이 드나 보네.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돌처럼 차가운 암흑의 공간을 향해 양손을 벌리고. 어떠셨나요?
하우스 파티는 주인공 마일즈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극심한 감정적 피로를 겪은 후 소파에서 깨어나죠. 그는 결혼 생활, 성공적인 배우로서의 삶, 그리고 일상적인 사교 활동 등 삶의 단조로움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단조로움에 대한 탈출을 준비하는 주인공,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마일즈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스라는 의사 선생이 말한 탈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말, 그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결국 스탠리 알렌의 속도와 분위기를 조절하는 방식은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반전을 선사하며 표면적인 불만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에서 항상 그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스탠리 알렌은 독자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하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할 뿐이죠. 작가가 여기서 능숙하게 해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절제력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소는 무언가를 숨기고 모든 정중한 말은 다른 무언가를 가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공포는 폭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진실의 무게에 관한 것이죠. 역시 스탠리 앨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